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종의 에브리싱 랠리라고 부를 만한 흐름입니다.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금과 같은 실물 자산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에서는 흔히 현금은 쓰레기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통장에 남아있는 원화나 달러를 그대로 두기보다 무언가 자산을 사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심리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국면일수록 왜 이런 랠리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냉정한 거시경제적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의 2020년, 2021년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분위기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자산 시장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주식 시장에 유입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 근처까지 낮추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달러를 공급하면서 채권 수익률은 급락했고 주식과 각종 위험 자산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의 랠리는 대규모 충격 이후의 반등이었고 초저금리와 돈풀기라는 매우 명확한 엔진 위에서 돌아갔다는 점에서 지금의 환경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현재는 명목 금리가 여전히 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러 중앙은행이 인하 사이클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공격적인 완화로 돌아갈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자릿수 초중반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동시에 실행했던 팬데믹 직후와는 정책 강도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실물 경제가 봉쇄 충격으로 급락한 뒤 기저 효과와 정책 효과가 겹치면서 기업 실적과 자산 가격이 동시에 튀어오르는 전형적인 비이자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꽤 오랜 기간 유지한 뒤 경기 둔화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해 신중하게 브레이크를 조금씩 푸는 구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투자자들의 학습 수준입니다. 2020년 전후에 처음 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무엇인지,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겪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동성 장세를 만났습니다. 그 뒤로 2021년의 초강세장, 2022년의 뼈아픈 하락장, 2023년과 2024년에 이어진 미국과 한국의 차별화 장세를 연속해서 겪으면서 시장의 표정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 체험했습니다. 책과 유튜브로 쌓은 이론뿐 아니라 실제 손익을 통해 학습한 경험이 투자 문화에 축적되면서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 동학개미 초기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스터디를 갖춘 집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은 안전자산이라는 말만 듣고 막연히 예금의 대체제 정도로 이해하지만 금리와 가격 사이에 어떤 역학이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주식 못지않은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본질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발행 시점에 정해놓은 이자율이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는 대신 그 사이에 시장 금리가 변하면 채권의 가격이 그에 맞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입니다. 정기예금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한층 쉬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10년 동안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 2%의 금리를 약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 시중 금리가 올라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연 5%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어제 계약한 예금은 시장 기준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금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면 새로운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년 2%씩 손해보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할인받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반대로 시장 금리가 급락하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제까지 연 3%를 약정하던 상품이 어느 날 갑자기 연 1%만 제시된다면 과거의 높은 금리로 묶어놓은 예금이나 채권은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
새로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매년 2%씩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반영하여 예전 상품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주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 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교과서적인 사실이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어느 속도로, 어느 수준까지 움직일지에 대한 가정이 함께 들어가야 비로소 의미 있는 전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라는 뉴스와 채권 수익률 사이에 시차와 기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널리 퍼지면 실제 인하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채권 시장은 이미 그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해 버립니다. 마치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 주가에 먼저 반영되듯 채권 수익률도 중앙은행의 향후 행동을 미리 앞서가며 움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 채권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대가 이미 가격에 녹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위험한 접근입니다. 초심자에게 더 어려운 지점은 기간, 즉 듀레이션 선택입니다. 국채나 우량 회사차의 자체는 신용 측면에서 매우 안전한 자산이지만 그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사고 팔면서 평가 손익을 보느냐에 따라 체감 위험이 전혀 달라집니다. 짧은 만기의 채권은 금리가 움직여도 가격 변동폭이 제한적인 반면 20년, 30년 같은 초장기 채권은 같은 폭의 금리 변화에도 가격이 몇 배 더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장기 채권은 마치 레버리지를 내장한 상품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당이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면 주식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투자 기간부터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기까지 들고 갈 생각이 있고 도중에 가격이 흔들려도 평가액을 굳이 매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면 국채나 예금은 여전히 매우 안정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6달 또는 한 해 안에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30년짜리 채권을 매매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 자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고위험 거래 대상으로 변신합니다. 초보 투자자에게는 10년 이하, 더 나아가 5년 전후의 중단기, 채권이나 채권형 ETF를 중심으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채권 참여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가 주로 거래하던 시장에 개인 자금이 대거 들어오면서 금리 변화에 따른 수급의 출렁임이 과거보다 훨씬 자주,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채권 가격의 당위 변동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뜻이며 그만큼 당위 매매로 수익을 내겠다는 시도는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채권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자산이지만 투자자의 시간 기준이 짧아지는 순간 위험 자산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식과 채권, 대체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환경에서는 어느 자산이 진짜 안전 자산인지 구분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현금의 기회비용이 커 보일수록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줄 것 같은 자산으로 몰려가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까지 끌었으면 시장 전체의 민감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때 채권을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고 과도하게 긴 만기, 과도하게 큰 규모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실은 현금보다 훨씬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는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투자자의 시간,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에브리싱 랠리와 채권 시장을 거시경제 관점에서 정리한 첫 번째 축입니다. 다음 축에서는 초심자가 어떻게 ETF를 활용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 자산과 지역, 통화 분산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어항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이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장기 투자 전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이어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개별 종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로 넓혀 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처음 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적은 돈을 단숨에 한두 종목에 몰아넣고 당장 수익을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관점에서 투자라는 것은 단위 게임이 아니라 평생 운용 역량을 만들어가는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이 아직 크지 않을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 안팎일 때야말로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도구가 바로 상장 지수 펀드, 이른바 ETF입니다. ITF는 한 종목 안에 이미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자산이 들어있는 묶음 상품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가 개별 기업 재무제표를 일일이 분석하지 못하더라도 광범위한 분산 효과를 일정 부분 확보해 줍니다. 여기에 더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ETF를 소액으로 나누어 담게 되면 자산 내부 분산의 포트폴리오 분산까지 겹쳐지면서 일종의 초분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장을 몸으로 배우기에 이보다 안전한 수업료 구조를 찾기 어렵습니다. 좋은 비유가 국가대표 축구팀입니다. 감독은 한 번의 경기만 보고 베스트 11을 정하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상비군을 두고 여러 상대와 평가전을 치르면서 포지션별 최적 조합을 찾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내 생애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맞추겠다는 생각 대신 여러 개의 후보 자산을 조금씩 운용해 보면서 어떤 시장 환경에서 어떤 자산이 강한지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과 손실이 오가는 경험 자체가 훗날 큰 자산을 운용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가장 값진 자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분산의 세 가지 축으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산군의 분산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 일부 대체 자산까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들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둘째는 지역 분산입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만으로는 특정 국가의 경기와 정책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일부 신흥국 자산을 병행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는 통화 분산으로 원화 자산만 꾸려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달러 자산과 일부 글로벌 통화를 함께 보유하는 것이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달러 자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현찰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달러를 보유한 채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 혹은 달러 표시 보험 상품을 담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경우 달러라는 통화를 통해 환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기업의 성장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화 자산에만 머무르면 한국 경제와 원화 가치에 구조적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과 국내 주식 비중이 이미 큰 가계일수록 금융 포트폴리오에서는 의식적으로 통화 분산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분산은 당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라기보다 장기적인 구매력 보전을 위한 일종의 보험에 가깝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과 지역, 통화 분산이 어느 정도 설계되었다면 그 안에서 다시 스타일 분산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ETF를 고를 때도 성장주 중심 지수와 가치주 중심 지수, 광범위한 시장 전체를 사는 지수 간의 성격과 변동성이 다릅니다. 경기 확장 국면, 특히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처럼 특정 테마에 대한 기대가 고조될 때는 성장주 지수가 눈에 띄게 앞서 나가지만 긴 조정이나 침체가 찾아오면 가치주 지수가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보여주곤 합니다. 책으로 읽을 때는 이론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상관관계도 실제로 소액을 나누어 담아둘 이상을 동시에 겪어보면 체감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초보 단계에서는 수익 극대화보다 경험의 다양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두 개 상품에 승부를 거는 도박이 아니라 20개 안팎의 ETF를 통해 자산군, 지역, 통회, 스타일을
폭넓게 체험하는 학습 기간으로 사용하는 발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세 해 정도 시장의 여러 얼굴을 겪다 보면 어느 시기에 어떤 자산이 흔들리고 어떤 자산이 버텨주는지, 또 어떤 조합이 나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맞는지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의 작은 손실은 훗날 수억, 수십억 단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치르는 값싼 보험료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이제 금이라는 자산의 역할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은 흔히 경기 침체기에 빛나는 안전자산 정도로만 설명되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실물화폐 대 종이화폐라는 구도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 인류가 임의로 찍어낼 수 없는 유한한 실물이며, 달러와 각국 통화는 이자를 제공하는 대신 중앙은행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행량을 늘릴 수 있는 종이 자산입니다. 이 둘의 상대 매력은 결국 실질금리, 즉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명목금리가 높아 보이더라도 물가가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른다면 종이 화폐로 얻는 실질 이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이럴 때는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 하락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낮고 실질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달러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는 쪽이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금에 투자할 때는 내일 오를지 모레 내릴지를 맞추려 하기보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실질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구조적인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금 역시 단기적으로는 과열과 조정의 사이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시기에 지정학 리스크와 통화 가치 불안,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면 금 가격은 마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것처럼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을 빌려 금을 사는 레버리지 수요까지 더해지면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투자자들은 금이야말로 유일한 피난처라는 확신에 가까운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승이 과도해진 구간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레버리지 자금의 청산이 겹치면서 상승만큼이나 가파른 폭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기 차트로 보면 금 가격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같은 대형 충격 이후에 계단식으로 점프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유동성을 요청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종이 화폐를 대규모로 찍어내며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구조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런 성격의 위기가 한 번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전략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부채 규모와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다시 한번 필요한 순간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여러 어항 가운데 하나 정도를 금에 내어주는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다만 금을 담을 때에도 시간과 비중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시점에 단숨에 많은 금액을 베팅하기보다는 장기 분산 매수와 낮은 비중 유지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전체 금융자산의 일부만을 금이라는 실물 어항에 배치해두고 나머지는 주식과 채권, 현금성 자산, 다른 대체 자산 등으로 나누어두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야 위기가 왔을 때 금이 빛나더라도 다른 자산의 손실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반대로 평상시에는 다른 자산의 성장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이끌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시기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남겨둔 돈이 아깝게 느껴지고 주변에서 빚을 내서까지 투자에 뛰어드는 사례를 보게 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린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조정이라는 방식으로 균형을 되찾으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곳이 바로 레버리지와 과도한 기대가 겹쳐 있는 취약 고리이며, 이 지점에 서 있는 투자자가 결국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필요한 태도는 영끌과 비투가 아니라 분산과 기간, 레버리지 관리입니다. 첫째, 여러 자산과 통화, 지역에 걸쳐 어항을 나누어 놓되 각 어항의 위험도를 이해한 뒤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만기와 나의 자금 계획이 얼마나 잘 맞는지, 중간에 가격 하락을 견딜 수 있는 기간 여유가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라면 이자 비용과 마진콜 리스크가 어느 구간에서 폭발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로 적어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투자는 잠시 멈추고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좋은 투자자는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틀릴 때도 생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두는 사람입니다. 금리와 성장, 인플레이션과 혁신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언제든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여러 어항으로 나누고 시간이 내 편이 되는 방향으로 만기를 설계하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위험을 취한다면 설령 각종 예측이 틀리더라도 인생의 재무제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때일수록 오히려 현금과 안전자산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공격과 수비가 균형 잡힌 장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경제학자이자 투자자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앞에서 에브리싱 레일리와 채권, 금, ETF 이야기를 거시적으로 정리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내려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가계의 부채 구조와 자산 구조 속에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저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가계가 자연스럽게 레버리지에 익숙해진 나라입니다.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빚을 활용한 투자가 일종의 상식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금리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사고방식은 예전의 저금리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대출 금리가 낮고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매입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크게 오른 뒤에는 같은 방식의 전략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조정을 받는다면 빚을 이용한 투자는 수익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지금의 위험을 가리는 전형적인 인지 편향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가계 재무제표를 기업의 재무제표 보듯이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대출 규모, 상환 구조, 이자 비용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고 이자율이 조금만 더 오르거나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라면 자산 가격이 좋을 때일수록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장기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될수록 빚을 늘리고 싶은 유혹이 커지지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때가 레버리지를 줄여야 할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관계도 다시 바라볼 시점입니다. 그동안 한국 가계는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를 유지해왔고 금융자산은 예금과 일부 주식, 펀드 정도로 제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에는 이런 구조가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인구 구조와 금리 구조, 정책 환경이 바뀌면 부동산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성장 동력이 되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점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금융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자산 구조를 다각화하는 전략은 단순한 투자 선택이 아니라 생애 재무 전략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거주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레버리지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이후의 자금은 무리하게 추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신 국내외 금융자산으로 분산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이야기한 ETF를 활용해 주식과 채권, 해외 자산, 실물 자산을 폭넓게 담아가는 전략은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코어와 위성 전략입니다. 코어는 경기와 시장의 변동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중심 자산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추종하는 광범위한 지수 ETF, 우량 국채나 투자 등급 회사차의 ITF,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과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 코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포트폴리오의 뼈대를 이루면서 단기 시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위성은 특정 테마나 산업, 스타일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베팅을 담당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집중하는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성 자산은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운용해야 하며 성과가 좋을 때에는 일부를 회수하여 다시 코어 자산으로 옮겨주는 식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유행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특정 테마에 휘둘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장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기계적 규율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상승장에서 더 사고 하락장에서 덜 사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정확히 거꾸로 행동하는 셈입니다. 사전에 자산 군별 목표 비중을 정해두고 일정 기간마다 혹은 일정 폭 이상 비중이 어긋날 때마다 비중을 원래대로 돌리는 리밸런싱을 실행하면 자연스럽게 비싸게 오른 자산을 조금 팔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인 쾌감을 주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누적 수익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애주기라는 관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20대 초반의 투자자와 50대를 앞둔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전략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노동소득과 금융자산, 인적 자본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부의 흐름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을수록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의 현재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변동성을 감수하고 성장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미래 노동소득의 현재 가치는 줄어들고 이미 보유한 자산의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채권과 현금성 자산, 배당 중심의 안정적인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큰 손실을 피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 안정성, 지출 구조, 부양 의무, 건강 상태 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의 사람이라도 공무원처럼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사람과 경기 민감 업종의 자영업자는 전혀 다른 위험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비중을 가져갈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경기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오히려 방어적인 구성을 택해야 전체 생애 위험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행동재무학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심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 이른바 포모이고 다른 하나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본능입니다. 에브리싱 레일리가 펼쳐질 때 포모는 정점에 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지금이라도 뛰어야 할 들지 않으면 평생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가장 큰 손실은 언제나 과열의 마지막 구간에서 레버리지와 포모가 겹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전에 정한 비중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뿐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도 투자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이익이 난 자산은 빨리 팔고 싶고, 손실이 난 자산은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으로 계속 들고 가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좌를 열어보면 소위 말하는 이익은 짧고 손실은 긴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역시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자산을 평가할 때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산을 새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도 여전히 보유할 이유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수 가격과 관계없이 재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의 역할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랠리 구간에서는 현금이 가장 무능한 자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금은 단순히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 아니라 선택권을 보유하게 해주는 자산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느껴질 때 일부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과 최대치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람 중 누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좋은 자산이 싸졌는데도 현금이 없어 아무것도 살 수 없다면 그동안 높은 수익을 올렸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은 평상시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일종의 옵션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환경은 과거 코로나 직후의 초저금리 시대와 닮은 듯 다르며 개인 투자자의 학습 수준은 분명히 그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학습이 곧 실행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과거와 비슷한 실수를 양적으로만 더 크게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에브리싱 라일리 속에서도 자산과 지역, 통화의 분산을 유지하고 레버리지를 통제하며 생애 단계에 맞는 기간 전략과 리밸런싱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포모와 손실 회피라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제학자가 권하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현금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오히려 현금과 안전자산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려 하기보다 나만의 속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투자자만이 다음 위기와 다음 랠리 속에서도 재무적으로, 심리적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투자란 결국 눈앞의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선택권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